1943년 1월 7일 뉴욕 맨해튼의 뉴요커 호텔 3327호실 방문 손잡이에는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자 객실 담당 직원 앨리스 모나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노인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만이 마지막 자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말년에 비둘기들을 방 안으로 들여 돌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의 마지막 방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향년 86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에 불을 켜주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며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그 전력의 근간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교류 전기라는 혁명적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를 밝힌 천재가 호텔 숙박비조차 내지 못한 채 홀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왜 이토록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는 발칸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18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월 10일 자정, 오스트리아 제국의 변방 마을 스밀얀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밀루틴 테슬라는 세르비아 정교회의 사제였고 어머니 주카 만디치는 정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기억력과 손재주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르비아 서사시 수백 편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으며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비범한 기억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회고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고 어린 니콜라는 교회와 자연 사이를 오가며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가문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이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슬라에게는 형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영특한 소년이었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깊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린 니콜라는 형을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라는 이 평범한 관계가 곧 니콜라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무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63년 비극이 닥쳤습니다. 가족이 아끼던 말에서 형 다니엘이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니콜라의 나이는 기록에 따라 5살에서 7살 사이로 전해지는데 어느 쪽이든 형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충격은 소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이후 테슬라는 밤마다 번쩍이는 빛에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의 죽음은 가족 전체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어린 니콜라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하나 더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기대가 온전히 자신에게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니콜라는 형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훗날 잠을 극도로 줄이며 일에 매달렸던 습관의 뿌리가 어쩌면 이 시절에 이미 내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년이 흐른 1870년 14살이 된 테슬라는 카를로바츠로 이동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물리학 교수의 정기 시연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유리관 속에서 불꽃이 튀고 푸른 빛이 번쩍이는 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훗날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 신비로운 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번개 속에서 태어난 소년이 마침내 전기라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이후 테슬라가 평생을 바쳐 전기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출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학업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적분 계산을 해냈고 교사들은 그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1873년에 졸업한 그는 스밀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귀향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곧 콜레라에 감염되어 9달 동안 침대에 누워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겨우 17살의 형의 죽음에 이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밀루틴은 절박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래 니콜라를 성직자로 키우고 싶었던 그가 사람만 준다면
최고의 공학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난 테슬라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읽으며 체력을 회복하였고, 아버지의 약속은 그의 인생 항로를 성직자에서 발명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마가 아니었더라면 세상은 전기의 혁명가가 아닌 한 명의 시골 사제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년 뒤인 1875년,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에 군사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였습니다. 첫 해에 그는 요구되는 과목 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시험을 통과했고, 학장은 그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은 1등급 별입니다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출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야코프 페슐 교수의 전기 강의에 매료된 테슬라는 학업보다 자신만의 실험과 구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3학년이 되자 테슬라는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학위를 받지 못한 채 1878년 12월에 그라츠를 떠났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부들 사이에서는 그가 인근 무어강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리보르라는 도시에서 월 60플로린을 받는 제도공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재라 불리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그것은 테슬라라는 인물의 극단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였을 것입니다. 1879년 3월, 아버지 밀루틴이 마침내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귀향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스피치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인 4월, 밀루틴은 6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은 테슬라는 23세 나이에 돌아갈 곳 없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삼촌들의 도움으로 1880년 프라하 대학에 입학하려 했으나 필수 과목인 그리스어와 체코어를 모르는 데다 등록 시기마저 놓쳐 정식 학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청강생으로만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 시절, 테슬라는 학위도 가족도 없이 유럽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1881년, 테슬라는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여 전신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882년 어느 날, 부다페스트의 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그것을 이용한 교류 유도 전동기의 원리였습니다. 테슬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산책로의 모래 위에 전동기의 회전 자기장 도면을 그려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년 뒤 세상을 바꾸게 될 아이디어가 공원 모래 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모래 위의 선이 인류의 문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설계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테슬라는 파리의 콘티넨털 에디슨 회사에 취직하여 직류 발전소 설치 작업을 맡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의 교류 전동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고, 1883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최초의 유도 전동기 시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아본 상관 찰스 베첼러는 테슬라를 미국 본사로 데려가기로 결정했고, 1884년 6월 테슬라는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4센트와 몇 편의 자작시, 그리고 비행기계의 설계 계산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에디슨 기계공장에서 테슬라는 발전기 수리와 개선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횡단 여객선 오리건호의 발전기가 고장나자 테슬라는 밤새 수리에 매달려 새벽녘에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첼러와 에디슨을 마주친 테슬라에게 에디슨은 이 파리 출신 친구, 밤새 뭘 한 거지? 라고 물었고, 사정을 들은 뒤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정의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제안했고, 관리자는 성공하면 $50,000의 보너스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175만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수개월에 걸쳐 24종의 발전기를 재설계하여 성과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너스가 아니라 한마디의 농담이었습니다. 테슬라, 당신은 우리 미국식 유머를 모르는군요. 이 말이 에디슨 본인의 것인지 관리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엇갈리지만 약속된 보상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일지에 에디슨 기계 공장에 작별을 고하다라는 짧은 문장만 남긴 채 6개월 만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28살의 이민자가 뉴욕 한복판에서 아무런 후원 없이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류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에디슨을 떠난 테슬라는 자신의 아크등 특허를 바탕으로 테슬라 전기 조명,
제조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 로버트 레인과 벤저민 베일이 자금을 대었고 테슬라는 뉴저지주 로웨이에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열정을 쏟고 있던 교류 전동기와 송전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사업이었지 새로운 발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886년 투자자들은 회사를 전력 공급 회사로 전환하면서 테슬라를 축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개발한 특허의 소유권마저 잃었습니다. 회사 설립 시 특허를 주식과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테슬라는 전기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급기야 하루 $2를 받고 도랑을 파는 막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그라츠 공대에서 1등급 별이라 불리던 청년이 뉴욕의 진흙탕 속에서 삽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과 역학, 문학의 여러 분야에 걸친 나의 높은 교육이 그때의 나에게는 한낮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랑 속에서 삽자루를 쥔 그의 손등 위로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스쳤을 것이고 머릿속에서는 그라츠 강의실에서 보았던 전기 불꽃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진흙 속에서도 머릿속의 회전 자기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그의 두뇌는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6년 말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의 관리자 엘프리드 S. 브라운과 뉴욕의 변호사 찰스 플래처 팩이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 구상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발명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노련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1887년 4월 이들은 테슬라 전기회사를 공동 설립하면서 맨해튼 리버티가 89번지의 테슬라 전용 연구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랑에서 삽을 들던 손이 마침내 다시 실험 장비를 잡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연구소에서 교류 유도 전동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전동기는 회전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류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불꽃이 튀지 않았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장거리 고압 송전에 적합한 교류 시스템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1888년 5월 16일 테슬라는 미국 전기공학회 강연장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면이, 강연장 한쪽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전동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동기가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하자 청중석에는 경탄과 침묵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그 강연장에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장 조지 웨스팅하우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1888년 7월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와 변압기 특허를 현금과 주식으로 $60,000에 매입하고 생산되는 교류 전동기 1마력당 $2 50센트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를 월 $2,000, 오늘날 가치로 약 $70,000에 해당하는 파격적 보수로 1년간 피츠버그 연구소의 자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도랑을 파던 남자가 불과 2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명가로 부상한 것입니다. 하루 $2짜리 삽질과 월 $2,000짜리 자문료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역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머릿속의 회전 자기장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이면에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직류 시스템이 교류에 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디슨 측은 교류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동물을 교류 전기로 감전시키는 시연을 벌였고 1890년에는 뉴욕에서 사형수를 교류 전기로 처형하는 전기 의자 실험까지 주도하였습니다. 교류가 사람을 죽이는 전류라는 공포를 심어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전류 전쟁이라 기록된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우위는 공포 마케팅으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에서 그 증거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박람회 조명 계약을 따냈고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으로 약 16만 개의 전구를 밝혀냈습니다. 박람회장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카고의 하늘 아래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16만 개의 백열등이 일제히 빛을 쏟아냈습니다. 거대한 분수 위로 전기 불빛이 물보라와 함께 춤을 추었고
흰석고 건물들은 빛을 받아 마치 꿈속의 도시처럼 빛났습니다. 전기를 처음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의 도시라 불린 그 장관은 직류가 아닌 교류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불과 7년 전 도랑에서 삽을 쥐고 있던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카고 박람회의 성공은 곧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건설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1896년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이 약 40km 떨어진 버펄로시까지 전송되었고 인류 최초의 현대적 장거리 송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의 설비에는 테슬라의 이름과 특허 번호가 새겨졌습니다. 전류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교류가 이겼고 그 교류를 만든 사람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교류의 승리가 확정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테슬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값비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890년 영국 베어링스 은행의 위기로 촉발된 금융공황이 웨스팅하우스 전기 회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특허 로열티 같은 과도한 지출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찾아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열티를 포기해 주지 않으면 회사가 은행가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테슬라는 그 자리에서 로열티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까지 누적된 미지급 로열티만 약 12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 발생할 로열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가늠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재산과 미래의 수입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그 계약서를 찢은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교류 시스템이 세상에 전달되려면 웨스팅하우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은 테슬라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닿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선택은 이후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만성적 재정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교류가 전 세계를 밝히는 동안 그 교류를 만든 사람의 지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영광은 시스템에 남았고 대가는 온전히 테슬라 한 사람이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1890년대 테슬라는 자신만의 연구소에서 테슬라 코일을 발명하고 무선 조명, X선 실험, 무선 조종 보트 시연 등 당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실험들을 이어갔습니다. 1891년 테슬라 코일이 특허를 받았고 같은 해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뉴욕의 연구소에서 자신의 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며 전구를 밝히는 시연을 보여줄 때 어두운 강연장 안에서 테슬라의 손끝과 머리카락 끝이 푸른 빛으로 타오르듯 빛났습니다. 관객들은 경외와 두려움 사이에서 숨을 죽였고 눈앞에서 전기를 몸으로 다루는 이 남자가 마법사인지 과학자인지 분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98년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무선 조종 보트를 시연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로 원격 조종되는 세계 최초의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관객들은 보트 안에 훈련된 원숭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을 정도로 이 기술은 시대를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무선 통신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무대는 로키 산맥 기슭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1899년 5월 테슬라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향하였습니다. 해발 1800m의 건조한 대기와 빈번한 번개가 고전압 실험에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에 거대한 실험 시설을 짓고 높이 약 60m의 금속 기둥을 세웠습니다. 테슬라가 이곳에서 시도한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인공 번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확대 송신기가 작동하자 기둥 꼭대기에서 약 41m에 달하는 전기 방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실험실 내부의 공기가 오존 냄새로 가득 찼고 벽과 바닥이 진동하였습니다. 기둥 꼭대기에서 뻗어나간 번개의 천둥 소리는 약 24km 밖에서도 들렸다고 전해지며 주변의 나비들이 날개에 전기가 흘러 빛을 발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번개가 자연의 번개와 겨루는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엘파소 전력 회사의 발전기를 태워버렸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전체가 정전사태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발전소 관리자는 테슬라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 하나를 어둠에 빠뜨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지구 자체를 전도체로 활용하여 특정 주파수로 공명시킬 수 있다는 것, 이른바 지구 정상파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전선 없이 200개의 전구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테슬라는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력과 통신을 공급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곧 그의 일생일대의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뼈아픈 좌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00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테슬라는 월스트리트의 거물 J.P. 모건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무선 통신과 무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신탑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모건은 $150,000,000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테슬라는 그 대가로 자신의 전화 및 전신 관련 특허 지분 51%를 모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뉴욕 롱아일랜드의 워든클리프에 부지를 마련하고 높이 약 57m, 꼭대기에 거대한 구리돔을 얹은 송신탑의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테슬라가 꿈꾸던 무선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모건에게 처음 제안했던 무선 통신의 범위를 넘어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훨씬 더 원대한 목표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건의 관점에서 무선 전력은 사업 모델이 성립하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전기를 무선으로 공급한다면 어디에 전기 요금 미터기를 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1901년 12월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대서양 횡단 무선 전신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건은 마르코니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무선 통신이 이미 시장을 차지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거대하고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 돈을 쏟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에게 추가 자금을 간청하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노동 분쟁과 자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워든클리프 탑은 미완성인 채로 롱아일랜드의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골 사이로 풀이 자라기 시작한 공사 현장. 밤이 되어도 불빛 하나 켜지지 않는 탑의 검은 실루엣. 그 아래를 테슬라가 홀로 서성였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빛과 소리를 전하겠다는 꿈이 작은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 테슬라는 결국 워든클리프 프로젝트의 중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탑은 10여 년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나 19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스마일리 철강 회사가 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였습니다. 체납된 빚을 갚기 위해 고철로 매각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꿈의 탑이 폭약 한 발에 쓰러져 내리는 그 장면은 테슬라의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침묵 자체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워든클리프 이후 테슬라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터빈 설계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지만 작은 부족으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공책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8년이 흐른 1915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테슬라와 에디슨이 공동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두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엇갈립니다. 테슬라가 에디슨과 상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있고 에디슨 측이 먼저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이 소동이 테슬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뿐입니다. 2년 뒤인 1917년 테슬라는 미국 전기공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에디슨 메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이름이 붙은 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테슬라는 어떤 표정으로 감당했겠습니까? 테슬라는 재정적으로 점점 더 궁핍해졌지만 그의 상상력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그는 우주와의 통신, 지구를 사과처럼 쪼갤 수 있는 에너지, 400km 밖의 비행기 1만 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죽음의 광선 등에 관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자극적인 소재였지만 편집자들은 이 노년의 발명가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바꾼 천재의 말이
이제는 기인의 허황된 망상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뉴욕 사교계의 총하였던 테슬라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나갔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는 독신 생활이 자신의 과학적 업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곤 했지만 가까운 친구마저 세월과 함께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테슬라의 일상은 점점 더 엄격한 의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3바퀴를 돌았고 식사 때마다 냅킨을 정확히 18장 사용하여 접시와 잔을 닦았으며 호텔 방 번호는 반드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여야 했습니다. 세균에 대한 극심한 공포도 날로 심해져 악수를 거부하고 진주를 착용한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한때 빛나던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테슬라의 말년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1934년부터 테슬라는 뉴요커 호텔 3327호실에 머물렀습니다. 3327 이 숫자를 3으로 나누면 1109가 되니 그의 강박에 부합하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호텔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가 그를 자문 역할로 고용하는 형식을 빌려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한때 테슬라의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회사가 이제는 그 발명가의 말년을 조용히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테슬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는 뉴욕의 공원과 거리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 빵 부스러기와 씨앗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호텔 직원이나 웨스턴 유니언의 배달원에게 부탁하여 비둘기 먹이를 공원까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친 비둘기를 호텔 방으로 데려와 직접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밝힌 전류의 설계자가 호텔 창가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비둘기 가운데 테슬라가 특별히 아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에 회색 반점이 있는 암컷 비둘기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비둘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 비둘기를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했고 그 비둘기도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비둘기가 곁에 있는 한 내 삶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의 전기 작가 존 오닐의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생을 기계와 전류와 함께한 남자가 말년에 가장 깊은 위안을 찾은 곳이 한 마리 비둘기의 곁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 하얀 비둘기가 호텔 방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테슬라는 그 비둘기가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둘기의 눈에서 내가 연구소에서 가장 강력한 전등으로도 만들어 내지 못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비둘기가 죽은 뒤 테슬라는 내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라지면 삶의 목적마저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1943년 1월 7일 니콜라 테슬라는 뉴요커 호텔 3327호실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6세, 사인은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된 현금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교류 전력이라는 인류 문명의 근간을 설계한 사람의 마지막 재산이 그것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세상을 떠난 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재산관리국은 그의 호텔방에 있던 트렁크를 압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논문, 학위증, 수상기록, 편지, 그리고 연구소 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후에 조카 사바 코사노비치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베오그라드의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뉴욕 세인트 존 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였고 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현대의 수많은 기술적 발전의 길을 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 중 한 명이라는 추도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이름은 이후 수십 년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에디슨과 마르코니의 이름이 교과서와 대중문화에서 전기와 라디오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동안 교류 시스템의 진정한 설계자는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 국제 도량형 총회가 자기 선속 밀도의 국제 단위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비로소 그의 이름이 과학사에 공식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잊혀진 이름이 전 세계 물리학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테슬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활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이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타임지가 테슬라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던 시간은 길었지만
그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테슬라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일한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이 발언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뜻만큼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인정도, 부도, 안락한 노후도 갖지 못한 채 호텔 방에서 혼자 눈을 감은 남자가 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는 전등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끝나도 방 안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빛 속에 니콜라 테슬라의 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만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 주십시오. 지혜의 숲은 잊혀진 이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